네,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의 이제 주요 개념에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많이 평소에 쓰시죠. 그래서 효능감이 아주 좋아, 효능감이 아주 높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효능감이라고 높은 사람들은 뭐예요? 굉장히 스스로가 좀 자신감도 있고요. 또 어디 나가서도 꿀리지 않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라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동 특정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 뭐예요? 어딜 가나 당당하고 또 독립적으로 또 사회적인 기능 아주 잘하죠. 그래서 우리도 자기 효능감이 참 많아야 된다, 좋아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반도라 역시 이 그 효능감에 대해서 한 개인이 주관적인 개인의 효능감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 그래서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수행 과정에 있어서 믿음, 과업, 이런 것들을 다 잘 도전을 하고 성공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좀 잘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그 고난과 역경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잘 힘차게 헤쳐나가는 그런 상황에 잘 대처하는 그런 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좀 덜 열정적이게 되고 직면했을 때 회피하게 되고 포기할 수 있고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자기 효능감이 어느 정도 충만해 있나요? 자, 1에서 10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미치고 있나요? 예. 10점 만점에 10점? 네, 아주 좋습니다. 이런 그 열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 효능감에 대한 낙천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목표 수행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신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신념이 좋아야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I can do it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할 수 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효능감은 우선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고도의 자기 효능감이 있어서 운동에 있어서도 낮은 효능감을 지닐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효능감이 높아야 성적이나 어떠한 성과에 있어서 우수한 그 경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보통 보면은 사회적인 그 기능에 그 자기의 기능적인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다 보면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선수들은 다 이 신경정신과 상담을 많이 받는다라고 해요. 그게 문제가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그 마음의 컨디션이라던가 어떤 스트레스, 조그만의 그 스트레스도 큰 어떠한 그 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유명한 선수들은 그래서 주기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상담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신경정신과가 예전처럼 뭐 병리적인 어떠한 병태적인 문제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과학이 발달되고 현대 사회가 굉장히 빠른 시기이다 보니까 누구든 신경 쪽에 우울증이라던가 어떤 스트레스 작용에 많이 노출이 되죠. 그러다 보면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해소하거나 풀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뭐 우리가 방법을 많이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전문가에게 그렇게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어떤 뭐 상담센터라던가 뭐 심리 치료, 뭐 심리 놀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접목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참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심상 치유라거나 아니면 어떠한 자연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연의 어떤 그 자연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나름대로 도시를 벗어나서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역시나 자기 효능감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심리학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결국 내 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의 심상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반두라가 자꾸 이제 이렇게 사회학습 이론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사회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나름대로 뭐예요? 좀 삶의 윤택 그리고 삶의 어떤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사회학습 이론, 그래서 남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임한다라고 하면 괴로울 것도 좀 즐거운 부분으로 가고 빈곤함에 있어서 좀 넉넉함으로 가고 이렇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뭐 이제 자연재해라던가 어떠한 그 사람 간의 어떠한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은 그 뭐 재물이라던가 어떤 그 문제가 생기면 십시일반 뭐예요? 자원봉사 또는 어떠한 그 모금을 통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선의의 어떠한 선한 영향력 이런 걸 주려고 하죠.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참 사회가 따뜻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이 그런 모금을 함으로써 십시일반 도움을 청하면서 그 뭐 재해 가족이라던가 재해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선한 영향력. 그래서 많은 후원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뭐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다시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인 부분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사회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반두라가 이야기하는 사회학습 이론 역시나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나도 해야지, 나도 해야지, 이렇게 따라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사회적인 기능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또 반두라가 이야기하는 공격성의 사회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때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관찰하고 또 그런 행동을 스스로 경험하면서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죠. 사회학습 이론에 있어서는 개인의 어떠한 폭력적인 행동, 환경적인 부분에서 배운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폭력이나 어떤 이제 그 미디어를 통해서 폭력에 노출되고 또 우리가 공격적인 행동에 가담해서 또래 아이들에게 교제 따위에 대해서 그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청소년들이 계속 이제 뭐 그 게임에서 폭력적인 부분 있잖아요. 막 총을 막 쏴가지고 난사를 해가지고 게임에서 뭐 이제 그 캐릭터들이 막 죽고 이런 거를 계속 노출을 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 아이는 성향 자체가 폭력적인 성향. 그래서 그게 무의식이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초등학교에 아이가 아빠의 총을 가지고 난사를 해서 다른 다수의 아이들이 막 이제 목숨을 잃거나 다치거나 하는 경우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게 미디어의 어떤 학습 그리고 주변의 어떤 학습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총을 막 난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예요? 총 소지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하자라고 이야기를 이제 사회에서 많이 했는데 반대하는 의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또 진행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우리나라는 총을 법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 그래서 노출되는 빈도가 높으면 이게 행동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공격적인 행동이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미디어의 어떠한 부분, 그리고 이게 이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공격성은 공격적인 모델을 관찰을 하고 이후에 그 모델이 언제 나에게 그런 강화를 줄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그 아까도 주의 집중하고 그리고 그거를 인지화로 시켜서 머릿속에서 뭐예요? 내거화로 하고 실행한다라고 한 거죠. 이게 바로 사회학습 이론의 총체적인 부분에서 기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학습된 무기력. 자,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결과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예측하기가 무기력함을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좋아지는 게 없어. 라고 하면 포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무기력도 우리가 굉장히 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사람이 자신의 직면한 사건을 극복하고 노력하면서 지속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때는 무기력을 학습한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에휴, 나라는 인간은 해봤자지. 해봐도 안 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게 포기가 되는 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자, 어떠한 과제물이 있으면 이 사람이 성취도,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그래서 쉽게 해가지고 그게 성취에 있어서 만족을 한 번씩 느끼게 되면 다음 단계, 좀 어려운 단계도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도전에 내가 성공하면 또 성취력이 더 높이 올라가죠. 그리고 더 복잡한 거를 수행했을 때는 그만큼 또 희열을 느끼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취라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가면서 이 나름대로의 성취욕을 느껴야 되는데, 자, 요만큼 노력했는데도 역시 안 돼. 그래서 더 열심히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또 안 돼. 라고 하면은 뭐예요? 무기력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봤자 나라는 인간은 쓸모가 없는 인간인가 봐. 라고 하면서 뭐예요? 자포자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960년대 셀그리만이 동료들과 함께 개를 대상으로 고전 학습 이론을 실험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는 이제 자극을 받은 개가 이후에 다른 상황에서도 그 자극을 회피하지 못하고 현상에서 발견되면서 학습된 무기력이 개념을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셀리만은 그래서 개를 우리 안에 가두고 큰 소리와 함께 통제 불가능하게 자극적인 전기 충격을 가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전기 충격을 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개는 그 우리에서 탈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나가면 또 내가 갇혀 있는 삶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실험의 자극과 빈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불완전히 완전히 통제를 하고 우리의 갇혀 있는 계획에 피할 수 없는 자극을 반복한다면 처음에는 전기 자극에서 미친 듯이 벗어나려고 하는데 뭐예요? 나중에는 점점 도피하면서 반응이 줄어들고 에휴 그냥 뭐 여기서 죽든 나가서 죽든 그냥 거기서 거기지 뭐 이렇게 이제 뭐예요? 걔가 무기력되는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자극을 피할 수 있는 왕복 상자를 주어줘도 정규 충격을 그대로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포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도 이렇게 무기력이 되면은요, 스스로가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셀 그리만이 실험 결과에서는 하나의 유기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상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이후에 어떠한 외상적 경험에 대처해서 반응하려는 동기가 감소되면서 그 자극을 회피할 수도 있고 또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들의 이런 상자에서 도망칠 수 없게 만든 것은 전기 충격 자체 그것을 통제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던 경험. 그래서 통제에 대한 무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게 바로 이제 학습된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지적 재구조화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인지적 재구조화는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의 사고에 있는 어떤 잘못된 논리를 표현하고 할 때 불합리한 사고 과정이 있겠죠. 이걸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 유형으로 대처하는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이제 환경에 있어서 본인이 자각하고 인지 과정에 대해서 인지적 행동적 기법을 통해서 반박하고 수정하게 되면은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인지적인 어떤 부분에 절차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이게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인지적인 변화의 재구조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오리라고 해야 되나요? 백조라고 해야 되나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호숫가에 여기 둥둥 떠 있는 오리들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오리들이 이렇게 막 떠 있는데 여기 다 보니까 하얀색 오리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는 보니까 다 하얀색이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자, 하루 이제 가서 보니까 다 오리들이 하얘. 두 번째 날에도 가서 봤더니 오리들이 다 하얀색밖에 없어. 세 번째 나갔던 날도 다 오리가 하얗네. 그래서 오리는 다 흰색들, 오리는 흰색이야라고 했는데, 자, 어느 날, 5일째 되는 날 딱 갔더니 여기 검둥오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게 뭘까? 가까이 봤더니 오리랑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얘는 검둥오리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다른 오리들은 다 흰색이고 오리처럼 똑같이 주둥이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도 주둥이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상하게 검은색이야. 그러면은 내가 인지화 재구조 뭐예요? 아, 오리는 검은색 오리도 있는구나. 청둥 오리도 있는구나라고 뭐예요? 나름대로 다시 인지를 재구조화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지 구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어떠한 이 머릿속에서 이런 사고 과정이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잘못된 논리, 그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봤더니 자, 오리는 흰색도 있고 청둥 오리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오리 있다라고 합시다. 무슨 오리가 있을까요? 파란색 오리라 할까요? 파란색 오리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봤더니 염색체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얘가 파란색으로 태어난 오리래. 라고 하면은 뭐예요?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틀, 이걸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인지의 재구조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인지와 구조는 어, 내가 알고 있었던 거에서 새로운 거를 발견해 가는, 그래서 수정이 되고 변화에 있어서 일련의 절차를 의미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인지적 자기지시라 하는 것은 역시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주는 내면적인 대화를 반복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강화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 자기 패배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게 자기 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신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꼭 할 수 있어. 언젠가는 할 거야. 언젠가는 나 부자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토요일마다 로또 사는 거 있죠. 왜 사시겠어요? 자, 나도 언젠가는 1등 당첨을 목적으로 나는 해볼 거야.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예요? 꾸준히 토요일만 되면은 로또를 사러 가는 거예요. 로또 가게에. 그러면서 뭐예요? 나도 언젠가는 1등 당첨. 다른 사람들이 늘 그 1등 당첨 한 번 1등으로 이렇게 뽑는 사람들 뭐예요? 서너 명씩 있잖아요. 1등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서너 명 중에 나도 언젠가는 1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뭐예요? 자기지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행동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 실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뭐 내적 대화의 일환으로 자기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인데 결국에는 나는 할 수 있다. 뭐가? 로또 1등 당첨될 수 있다. 자기지시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자, 인지적 심상 기법 역시나 우리가 불안이나 공포 이런 것들을 야기하는 사건에 있어서 비생산적인 반응을 소거하기 위한 기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순간을 상상함으로써 실제 두려운 상황을 직면했을 때 극복하고자 하는 원조의 기술이다라고 하는 거로 그냥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주장 훈련이라 해서 내담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내담자의 행동 목록을 증가시키고 타인의 감정 그리고 권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방식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자기 훈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로 분노나 적개심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보시는 거죠. 또 애정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지시나 활류나 모델링, 행동 연습, 사회화 강화 이런 것을 기법으로 활용해서 자신의 어떤 느낌, 생각, 신념, 태도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자기 주장 훈련을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좀 강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너무 내성적이라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입만 발언만 해도 막 목소리가 떨리고 불안하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 그래서 나는 절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못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 나만의 계속 독백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앞에서 내가 이제 연설도 하고 계속 이게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주장 훈련에 강화가 되기 때문에 요런 이제 부분에서 떨지 않고 나름대로 뭐예요?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의 평가를 좀 보시게 되면 반두라는 초기 행동주의 이론과 정신역동 이론의 의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이론의 대부분에 있어서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복잡한 사회적인 요소 이런 거를 설명하는데 제한적이었고 정신역동 원리에 있어서도 전혀 과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반두라는 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복합적인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중요성을 강조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고 과정에서 스키너의 행동적인 어떤 평가를 포함할 뿐 아니라 사건의 목적이라던가 동기, 의미 따위에 대해서 개인의 인지,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사고나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행동주의 이론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심리적인 기능에 있어서도 내적 요소, 이런 결정이나 어떤 환경적인 자극에서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떠한 관찰, 직접적인 관찰이나 간접적인 관찰이 나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물로 이제 그 사회학습 이론을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래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는 인지에 대한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행동주의자들에게 의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정신역동 이론에 대해서도 인간의 행동을 잘 예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자, 사회학습 이론은 단지 인간의 어떤 공포증과 같은 단순한 행동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또 뭐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그 프로이드 이론이라던가 스키너의 과학적인 이론 접근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뭐 그야말로 반항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드라는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는 오늘날 인간을 돕는 환경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뭐예요, 혹평을 받은 그 이론이 후대에서는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한테는 또 굉장히 활용이 잘 되고 있고 또 인간에 대해서 낙천적으로 바라보는 그 계기가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here and now라고 하는 미래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장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바로 이런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here and now를 강조했다라는 점이 지금 세대에 굉장히 뭐예요? 그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 거죠. 자, 행동주의 이론에 있어서 인간의 학습에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파블로프와 스키너의 연구에 기반을 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블로프의 고전적인 조건 형성 이론은 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자극을, 그래서 그 자극에 대한 관심이 있는 반면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자극보다는 어떤 유발된 행동, 이런 결과를 뒀죠. 그러다 보니까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행동에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도로 어떤 보상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행동적인 사고로부터 나온다는 개념, 이게 이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었고 행동주의 특징의 이론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전통적인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관찰 가능한 객관적인 행동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적응 또는 부적응 행동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부정적인 행동이나 신경증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어떤 반응이 학습되어 있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응으로 방법을 전혀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주의 이론에 우리 바라보는 이론에 있어서는 인간 행동이나 행동 변화에 있어서 내적 충동보다는 외적 자극에 의해서 동기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 행동주의 이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인간을 관찰하는 관찰 가능한 행동에 관심을 둠으로써 보상과 처벌이라는 이런 기계적인 존재로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하면 보상을 주고 잘못하면 처벌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행동주의 이론은 이렇게 기계적인 존재를 봤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장점으로 보게 되면 예측 가능하죠. 그래서 남들을 통해서 내가 좀 잘하면 뭐예요? 예측 가능하죠. 이런 보상이 주어지겠군. 내가 못하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처벌을 받게 되겠군. 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개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행동주의의 관점에 있어서 강화나 처벌, 또 모델링, 이런 거를 통해서 불안이나 공포 등의 문제를 가진 내담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실천에서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행동치료에 있어서는 동일한 증상 행동을 지닌 내담자라도
강화의 내력에 각기 다르기 때문에 과학적인 행동 사정이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틀려요. 기질적인 부분도 틀리고 특성도 틀리고 이 사람이 살아온 배경, 환경 이런 게 다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행동 치료에서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목적을 설정함에 있어서 각기 다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부적응적인 행동에 대해서 기능장애적 학습의 결과로 여겨지고 직접 경험에 의해서 학습되거나 바람직한 못한 모델에 대해서는 노출된 학습으로 간주를 합니다. 결국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찰 학습을 통해서 학습이 되죠. 그리고 직접적 학습이 되고 대리적 학습이 되는 거죠. 그 대리적이라는 것은 이제 강화물에 의해서 이제 간접적인 그 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모델링을 체계적으로 사용해서 아동이나 아니면 성인의 공포심을 감소시키면서 공격적인 아동을 협조적인 아동으로 교육시키거나 자폐아 아이에게는 언어 기술을 가르치고 반사회적인 클라이언트에게는 의사소통의 기술들을 가르치는 것. 자, 이런 게 이제 행동주의 이론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회복지사들은 모델링을 활용해서 교육자의 역할 수행에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예, 자, 잠깐만요. 왜 메시지가 뜰까요? 네. 네,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이 지니는 한계점과 제한점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인간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 정신적인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인간의 행동은 강화나 보상에 대한 조작이 아니라 그 인지적인 부분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인간을 전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더라라고 첫 번째 제한점이고요. 그래서 주로 동물 실험을 통해서 행동 변화에 대해서 인간의 실제 상황을 일반화시키고자 했지만 처벌 문제와 같은 개념에 있어서는 인간의 어떠한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게 되면 비인간적인 면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라는 것이 예, 제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행동주의 이론에 있어서 개인의 외적 요소에 초점을 두었지만 문화적인 배경,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경제 상태 같은 것들이 거시적인 수준의 어떤 근본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증적인 측면에서는 인간 행동의 원인을 환경에 두고 있으면서도 어떤 보상 구조 밖에 존재하는 환경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모순이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들이 결국에는 행동주의적인 접근 방법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치지 않고 관찰 가능한 행동과 환경적인 사건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인 행동주의 치료들에 있어서는 행동 문제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사고를 파악해서 변화시키고 또는 사회학습 이론의 치료자들의 접근 방법에는 약간들의 차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행동 수정에 있어서 처벌이나 어떠한 부적 강화 기법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로서는 윤리적인 부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아동이나 정신적인 부분에 손상이 있는 사람들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행동 수정의 기법에 있어서는 적용하기는 더욱 안 좋은 이런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행동적인 접근을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 가치와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고 클라이언트 변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가정 이런 역할에 있어서 무시하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행동주의 이론에 대한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가 요거로 주 교재를 보았다라고 하면 부교재를 잠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교재에서 이야기하는 행동주의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게 되면 인간 행동에 어떠한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할 수 있는 현상을 근거로 둘 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행동주의 이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실험 통제를 통해서 인간 행동의 정신적인 작용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연구를 시행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인지적 학습이라고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전적인 조건화 시기는 타입 분비로 인한 연구에 있어서 동물의 조건화 과정, 개실험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과학적인 설명의 근거를 제공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러한 행동주의 핵심 개념에 확립이 있는 토대의 연구를 개발한 것이 바로 예, 파블로프의 조건화 그 실험이라고 봤습니다. 자, 왓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이 고전적인 조건하에 따라서 민감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특정적인 자극, 그래서 조건이 주어지면 인간 행동은 예측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왓슨의 시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조작적 조건화 시기에서 스키너가 이야기한 것은 급진적인 행동주의 이론이라고 해서 스키너 상자, 이런 거를 통해서 과거 긍정적인 경험이 결과가 현재 행동에 반영된다는 것을 검증을 하고 파블로프와 왓슨의 개념들을 발전시킨 것이 바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두라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반두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학습 이론의 행동주의, 인지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대표적인 인지학습 이론이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거.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은 시대적인 변화에 관해서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데 인지 심리학은 다양한 분야로 대체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동주의 인간관에서 봤을 때 스키너와 반두라의 가치의 철학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스키너는 인간의 행동은 환경에 의해서 동기화되고 외적 강화 없이 어떠한 학습이나 수정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간주한 반면 반두라는 인간의 행동은 개인과 어떤 행동 그리고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인해서 습득된다고 하는 관점, 그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행동주의 이론가들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인간 행동에 있어서 유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학습된다는 기본 전제를 이렇게 같은 견해로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행동주의 이론에서 주요한 개념이라고 얘기했었던 게 고전적인 조건하라고 했죠. 그래서 파블로프의 개실험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했는데, 자, 개실험은 무조건적인 자극을 먼저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자극을 유발하기 위해서 먹이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먹이를 줬을 때 무조건적인 자극이 중립 자극과 동시에 일어난다면 조건 반응이 형성이 되고 이러한 반응들이 반복했을 때 중립적인 자극을 통해서 조건 반응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조건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전적인 조건하에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자극에 대해서 일반화가 있고 학습에 대해서 소거 그리고 자발적인 회복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자, 고전적인 조건 하에 따라서 일반 자극이라 하는 것은 유기체가 특정한 조건 하에서 경험한 조건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상황에 어떠한 동일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경험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도 반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습의 속어는 점점 없어지는, 소멸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발적 회복은 학습된 행동이 소거된 이후에 다시 재발현하는 것을 자발적 회복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스키너 박스라고 얘기했던 거, 지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먹이가 쭉 나와요. 예,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에 대해서 확률이 높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뭐예요? 레바를 움직이는 거죠. 버튼을. 자, 그래서 스키너 이론에 있어서 인간 성장에 따라서 다양한 나이 수준에 반응할 수 있는 환경적인 배려, 이런 중요성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인간의 행동의 보상과 처벌에 의해서 유지되고 예측 가능, 통제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행동치료에 있어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강화라고 하는 거. 그 강화는 1차적인 강화물이 있고 2차적인 강화물이 있다. 그래서 이 강화물에 따라서 변별을 한다. 그래서 그 변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에게 좋은 거는 뭐지? 라고 하면서 내가 선별해서 하는 거 있죠? 이런 거를 변별이라고 하고 그리고 강화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강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강화가 있고 부정적 강화가 있다라고 했어요. 긍정적인 건 뭐예요? 좋아지는 것을 더 좋게 하는 거고 부정적
강화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을 좀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강화시킨다라고 했죠. 자, 1차적인 강화물은 우리가 음식이나 물 칭찬 이런 것들이 있고 2차적인 강화물은 뭐예요? 예, 어떠한 이제 2차적인 강화물에 어떤 함께 제공되는 중립적인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인데 2차 강화물은 토큰이라던가 어떠한 그 실질적인 어떠한 뭐랄까요? 보상 이런 거를 2차적인 강화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강화 계획에서는 지속적인 강화가 있고 거기에 따른 간헐적인 강화가 있는데 비율이라고 하는 거 있죠. 비율. 그래서 비율이 높을수록 뭐예요? 어, 많이 많이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앞 시간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자, 그래서 방문 판매하는 저기 직종을 가진 사람은 가정에 방문을 많이 가야 그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계약 건수가 많다라고 했죠. 그걸 갖다 가변 비율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품을 많이 팔아서 가가호 방문을 하게 되면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고 또 가가호 많이 안 다니고 그냥 난 한 집만 갈 거야라고 하면 뭐예요? 그만큼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 내 실적이 미미한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가장 높은 거는 가변 비율 계획이고 두 번째는 비율은 비율인데 고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고정 비율도 뭐예요? 예. 고정적으로 예를 들면 10번에 10번의 횟수에 5번째 늘 고정적으로 비율적으로 계산을 해서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내가 일을 한 만큼 예, 받는 거. 그래서 이런 A라고 하는 게 있고 B라고 하는 게 있는데 A를 했을 때는 예, 그냥 뭐 시간 채우기 위한 비율이었다라고 하면 하는 만큼, 일한 만큼 내가 소득이 높아지는 거. 이걸 갖다가 고정 비율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가변 간격이라던가 고정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간차가 딱딱 정해진 수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가변 간격 계획이라 하는 것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중간고사가 내일 모레다라면은 어때요? 바짝 긴장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러고 나서 끝나면은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이제 드는 간격이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게 고정 간격이 그렇고요. 가변 간격 계획이라 하는 것은 쪽지 시험을 보는데 쪽지 시험을 언제 볼지를 모르니까 항상 열심히 뭐예요. 그때그때 복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자기 지식 머리 안에 들어놓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제 시행할지를 모르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월급을 받게 되면 그 월급날이 30일에 어느 이제 예를 들어서 1일부터 30일까지 근무를 하면 30일에 급여를 주는 거. 이게 이제 고정 간격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는 어디다? 가변 비율 계획이고 두 번째는 고정 비율 계획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간격 계획이고 네 번째는 고정 간격 계획이다. 자, 요 순서 잘 알아두세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변별 자극이라 하는 거, 어떤 개인의 행동과 반응을 보였을 때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 그래서 변별 자극이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중에 우리는 인간은 어떠한 이제 개인의 행동에 있어서 성격 형성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사회 환경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 행동에 있어서 환경 속에서 타인의 행위를 모방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인간의 공격성에 대해서 생산 과정에 있어서의 관심으로 보부 인형 실험에 여기에 진행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는 인간이 자신의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면 모방과 관찰 학습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상호 결전 그리고 자기 규제가 있고요, 자기 효능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자기 규제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자신의 행동, 개인적인 신념, 가치에 부합할 때 자기 규제가 굉장히 뭐예요? 자부심으로 크게 상승한다라고 보았고 또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죄책감이나 수치심, 스스로에 대한 평가절하.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뭘 백날 해도 안 돼. 100번을 도전해도 100번이 다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자기 절하,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효능감은 뭐예요?
내가 언제나 목적을 성취했을 때 자기의 신념 또는 의미 이런 것들을 여기에 목적을 두는데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이런 것들을 시간을 투자해서 해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했을 때 했을 때 굉장히 성취감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자기 효능감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정도로 우리는 항상 자기 효능감이 높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 타교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론에 대해서 핵심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 봤는데요. 행동주의 이론은 좀 단순하면서도 그래도 좀 이론 자체를 암기해야 될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우리 학습자님들한테 제가 뭐 암기를 하라고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이해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뭐 좀 이거는 뭐 한 번 들어서 우리가 완벽하게 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인제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자꾸 인제 해 봤을 때 내가 인제 자꾸 접하고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그 차이점이라든가 공통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요거는 이제 뭐 우리 학지사에서 나온 교재를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 학지사에서도 성격 발달 이론이라든가 인제 요런 인제 행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키너나 반두라 이런 학습 이론들을 참 많이 다루고 있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스키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보면은 타 교재에서도 행동주의 이론은 스키너나 반두라 그리고 인제 어 파블로프 이런 이제 개 실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 우리가 행동주의 이론이라 하는 것은 프로이드 이론의 제자들에서 경험주의를 근간으로 나타나는 발전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행동주의 이론에서도 역시나 우리가 인제 내적인 동기나 욕구, 자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관찰 그래서 행동으로 초점을 이룬다는 게 인제 과거의 경험주의에 있어서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성격 이론에 있어서 행동주의를 우리가 성격 이론을 비교해 봤을 때 전통적인 성격 이론은 결국에는 성격의 구조라든가 일반적인 특성, 개인적인 차이, 그리고 임상 자료, 질문, 뭐 내적 요인으로 봤다라고 하면 행동주의 성격 이론의 관점에서는 학습 과정이라든가 특정 행동, 그리고 인제 일반적인 법칙, 그리고 실험에 대한 어떠한 인제 자료, 환경적인 요인을 봤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이론에 있어서 스키너의 인제 기본 관점을 보게 되면요. 스키너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 이론가들에 있어서 인간 행동에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보는데 행동을 상황적인 힘에 의해서 적용으로 봤고요. 그리고 이제 관찰할 수 있는 변인에 있어서도 이론을 구축하기를 원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스키너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 대한 기계론적인 입장을 취해서 인간의 행동 그리고 어떠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을 일정한 법칙에 있다라고 보고 또 행동에 어떤 유발되는 원인이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스키너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인간의 행동이 결과에 의해서 조성된다라고 하는 거고 대부분의 인간의 어떤 행동은 학습되고 그리고 또 학습을 통해서 수정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스키너 이론은 학습 이론이라고도 인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키너의 이론은 어떤 이제 보편적인 이론을 발견하기 위해서 통제 이런 것들이 하기 쉽고 행동의 어떤 기제에 있어서 단순한 동물을 연구해서 인간 행동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유용하다라고 봤고 많은 이론가들에 있어서 비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인제 조건화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전적인 조건화가 있고 조작적인 조건화가 있었다. 그래서 고전적인 조건화라 하는 것은 인간이 환경에 어떤 인제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할 때 형성되는 행동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바로 이런 인제 고전적 조건화라고 봤고요.
또 왓슨의 실험에 있어서도 이제 인간 행동의 고전적인 조건화 원리에 의해서 학습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특정 어떠한 자극 이런 것이 이제 반응적인 조건화라고 봤는데 자극과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S라는 게 이제 자극이고요. I라고 하는 게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조작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다라고 보는 것인데, 조작을 통해서 행동의 습관화 시키는 것을 이제 조작적 조건화라고 봤어요. 그래서 유기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행하는 자발적인 반응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선행 사건이 있고 행동이 발생하고 그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선행 사건을 A라고 보는 거고요. 행동은 비해빙이라고 해가지고 B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시를 했고, 그리고 행동의 결과에 있어서 어떠한 이제 결과물, 보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작적인 조건하라고 보아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강화와 어떤 이제 속어, 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요 개념의 스키너의 이야기라고 하면 강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행동의 변화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강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예,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은가 봐요, 컴퓨터도. 이제 그래서 네, 그래서 얘가 갑자기 혼선이 막 이루어지네요. 과부하가 걸렸나 봐요. 네. 자, 그래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은 강화. 그래서 강화물이라 하는 것은 행동을 빈도를 증가시키는 후속 작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정적 강화가 있고 부적 강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정적 강화는 행동에 대한 빈도나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서 숙제 잘 하는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칭찬을 하고 또 부적 강화는 예, 안전벨트를 안 매면 계속 땡땡땡땡땡 소리 나죠, 우리. 자,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부적 강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표적 행위의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차이점에서는 정적 강화가 어떤 행동에 발생시키는 상황에 있어서 특정 보상을 주는 것이라면 부적 강화는 싫어하는 것을 혐오 자극을 통해서 예, 감소를 시키는 것, 제거해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강화와 벌이라고 하는 거. 벌은 뭐예요? 혐오적인 사건을 표현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강화물을 제시를 하게 되면 당연히 행동에 있어서 감소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강화나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에 제공되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특정 행동에 있는 뒤에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혐오를 사건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야단치는 것. 그래서 공개적으로 창피함을 주는 것. 그래서 두 번 다시 그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가 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긍정적인 강화를 철회하는 것.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함께 가족 나들이나 영화를 보러 가지 않는 것. 아이들이 예를 들면 오늘 숙제를 하지 않았을 때 이 아이한테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 이런 것도 뭐예요? 부적인 강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부적 강화물을 예,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하지 않게끔 그래서 숙제를 다 하고 나서 게임을 하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적 강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속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행동을 없애주는 것, 단계적으로 없애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속어가 한 번에 되는 속어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 한 번에 되는 효과는 많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게끔 해서 소거를 한다. 단계적인 소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제 강화 계획에 있어서 시간 차이, 반응 비율에 따라서 강화 계획이 달라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고정 간격 강화가 있고, 변동 간격 강화 있고,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이 있고,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확률이 높은 건 뭐라고 했어요? 그쵸? 자, 확률이 높은 거는 비율이라고 얘기했죠. 비율. 그러면은 제일 비율이 높은 건 뭐예요? 변동 간격 비율. 두 번째는 예, 비율 중에 변동 간격 계획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몇 페이지죠? 자, 교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헷갈리게 만들어놔서 제가 교재를 인용을 잠시 하자면 자, 교재 10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106페이지 세 번째 줄 있죠. 강화 계획의 순서는 가변 비율 계획, 고정 비율 계획, 가변 간격 계획, 고정 간격 계획 순이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 행동을 높게 나타나는 순서를 잘못 지금 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지 마시고 우리 교재 10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잘못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동 조성이라던가, 토큰 경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적용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스키너의 적응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스키너의 이런 이론들은 각각의 클라이언트에게 유사하게 보고하고는 있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유사한 학습 과정을 고전적인 조건화와 조작적인 조건화를 통해서 환경에 적응을 한다고 본 거고, 그리고 행동주의 모델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어떤 정확한 문제 규정,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의 목표, 가정에 대한 개입, 이런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어떤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그 어떤 연구나 평가 그리고 책무성에 중요한 어떤 증진을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행동주의 모델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권위적인 역할을 거부하고 클라이언트의 어떠한 파트너십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자신의 지식을 나누고 원조 과정에서의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면서 예, 관여를 같이 하면서 행동적인 변화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행동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키너는 이제 인간의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행동의 부산물이지 결정 요인은 아니라고 본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점에서도 사고나 어떤 감정, 의식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는 현상을 간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것. 그리고 임상 현장에서 어떤 행동의 수정에 있어서도 인간의 행동에 대한 변화가 클라이언트의 일상 생활까지 확대 유지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바로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반드러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 대한 어떤 무의식적인 정서의 영향을 받지만 이를 극복할 인간의 어떤 인지적인 능력도 갖추고 있다라고 봤죠. 그래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자기 통제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 기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유연성,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여러 상황에 있어서 다양한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방이라는 거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환경적인 부분의 세 가지 상호 원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학습 이론, 그래서 자신의 어떠한 행동적인 부분의 내적, 외적인 요인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 불명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적인 도덕 기제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제 상호 결정주의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개인의 결정 요소, 그래서 이게 생리, 인지, 정서적인 부분에서 환경적인 결정 요인과 행동적인 결정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떠한 체계적인 힘,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반두라의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관찰 학습 그리고 이제 모방 이런 거를 통해서 사회적인 어떠한 학습, 대리 학습, 모델링 이런 것으로 이제 같이 분리게 됨으로써 어떠한 이제 그 과정에서도의 기억 과정이라던가 운동 재생 과정 그리고 동기화 과정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내가 내 안에 어떠한 이제 준비 단계에서부터 머리에서 운동으로 행해지면서 재생까지 이루어지는 단계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의 모델링은 누구인가? 그 모델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했던 거, 성취하고자 했던 거,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반드라의 학습 이론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반드라의 주요 개념에서 자기 효능감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 현재, 지금, here in now라고 얘기했던 거,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반두라의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적응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반두라는 사회적인 상호작용 결정주의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효능감, 그래서 현장에서의 실천, 그래서 연구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반두라는 모델링을 통해서 사람들의 대인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부족한 거,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배우고 확장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거를 가진 사람들도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성공적인 부분이 많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행동적인 이론에 있어서 실천 사례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에게 더욱 많이 이제 이런 이론들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학습 이론에 대한 비판이 있기도 하는데요.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언어적인 자기 보고에 의해서 의존했다라는 점이 인간 행동이나 어떤 동기 정서적인 측면, 그래서 성격 구조적인 어떠한 속성에서 많은 그 학자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았다라고 했죠. 적이 많았다라는 소리예요, 결국엔. 지금은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의 한 편에서 이제 후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제 반두라의 사회 학습 이론이 많이 쓰여지기도 했는데 당시에 그 시기에 당시에는 많은 학자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학습 이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살펴봤는데요. 결국에는 행동주의 이론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이전에 모습하고 어떠한 보상과 책임이 따르는 현장에서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게 바로 이제 행동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뭐 우리 교재에는 지금 몇 명 되지는 않지만 많은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론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뭐 공부를 하시고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좀 많이 찾아보시면은 그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뭐 우리 교재에 있는 학자들만 해도 너무나도 이제 머리가 많이 아프실 텐데 결국에는 우리가 정신분석 이론 그리고 행동주의 이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벌써 한 몇 명이에요. 일곱 7명, 8명 정도의 지금 예, 심리학자들을 좀 많이 우리가 접해 봤습니다. 다음에 공부하실 내용은 인지 구조에 관련된 학자들을 또 살펴볼 건데요. 이제 막 이제 이론들이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이렇게 인행사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내 머릿속에 내가 좋아하는 학자 연구를 통해서 좋아하는 학습자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사회복지 첫 입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자들이 지금 머릿속에서 굉장히 혼돈스럽다라고 느껴질 텐데 나중에 이제 점점 사회복지의 어떠한 기초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자연히 뭐 암기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이제 학습 이론을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머릿속에서 이제 동기화돼서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내재화된 상황에서 기억들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인지행동, 인본주의 이론가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어떻게 오늘도 줄기차게 좀 달려왔는데 나름대로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